정확히 17억 3,521만 원.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청렴하게 사신 아버지 통장에 17억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2024년 1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현우 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78세로 돌아가신 아버지 이종수 씨는 평생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다가 10년 전 퇴직한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55세로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가족들과 함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책들, 그리고 평생 모아두신 것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가 안방 옷장을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낡은 양복들과 평상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한 구석에 있던 코트를 옷걸이에서 내리면서 현우 씨는 뭔가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에 주머니를 뒤져보니 작은 수첩 크기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은 상당히 낡아 있었고 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현우 씨는 궁금해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계좌 개설일은 1994년이었습니다. 무려 30년 전에 만든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정말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을 보니 17억이 넘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현우 씨는 깜짝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있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로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이런 거액이 따로 저축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현우 씨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패턴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금액이 불규칙하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5만 원, 어떤 달에는 10만 원, 때로는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입금자 이름도 모두 달랐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30년간 단 한 번도 인출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입금만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거액이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가족들을 불러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이런 돈을 숨겨두셨다고? 아내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런 계좌가 있는 줄도 몰랐어. 현우 씨의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누구도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돈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셨고 검소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사업을 하셨던 건 아닐까? 누나가 추측해봤지만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만 일하셨기 때문에 말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면 투자나 적금 같은 거? 하지만 입금자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보아서는 투자나 적금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들이 모르는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설마 뇌물 같은 건 아니겠지? 현우 씨는 마음속으로 걱정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청렴하게 사셨던 분인데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년간 계속해서 돈을 입금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단 한 번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 현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온갖 추측을 해봤지만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평생 말씀이 적으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통장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현우 씨는 우선 은행에 가서 더 자세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0년간의 모든 입금 기록을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으로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고 현우 씨는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의 답을 찾기 위해 현우 씨의 긴 여행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우 씨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30년 된 낡은 통장이었지만 다행히 같은 은행 지점이 아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지난 30년간의 상세한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년간의 거래 내역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린 후 50대 중반의 과장이 직접 나와서 현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장은 이 은행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정말 특이한 경우네요.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인출 없이 입금만 계속된 계좌는 처음 봅니다. 과장의 말에 현우 씨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은행 직원도 신기해할 정도로 특이한 계좌라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조회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994년 계좌 개설 이후 지금까지 총 입금 횟수가 무려 847회였습니다. 30년간 거의 매달 두세 번씩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입금자들이었습니다. 총 73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김영수, 박순자, 최덕배, 정미영, 이상호 등등 현우 씨가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입금 금액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왔고 최근 10년간에는 1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현우 씨가 중얼거리자 과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아니요, 평생 공무원이셨어요. 과장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우 씨는 30년간의 거래 내역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4 용지로 무려 5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탁자에 내역서를 쭉 펼쳐놓고 차근차근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입금 시기와 패턴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입금 횟수가 적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로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입금 횟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입금이 있었고 금액도 몇십만 단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금하는 사람의 수와 금액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였던 입금자가 2010년 이후로는 5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도 100만 원 이상의 큰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입금자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이 가장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99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도 1995년부터 계속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성씨끼리 묶어서 보면 패턴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다음에 김미경, 김철호 등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다음에는 박현준, 박지영 등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가족 단위로 돈을 넣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현우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3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왜 30년간 꾸준히 아버지 계좌에 돈을 넣었을까요? 현우 씨는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채업을 하셨을까? 하지만 공무원이 사채업을 할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사채라면 돈이 나가고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개나 적금 같은 것일까?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개나 적금이라면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인데 이 계좌는 사람도 금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공무원 시절에 뭔가 부정한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시청 건설과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건설 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업체들로부터 뭔가를 받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청렴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셨고 작은 선물 하나도 함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현우 씨는 아내와 누나에게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중에 아는 사람 있어? 가족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아는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나 친구들 이름도 아니었고 친척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다 누구야? 누나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이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박순자 같은 흔한 이름들은 검색해봐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던 중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시청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이 이름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 씨는 시청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퇴직하셨지만 아직도 그때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이종수 선배님 아드님이시군요. 아버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과 박 과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해서 김영수, 박순자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나요? 박 과장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현우 씨는 몇 명 더 찾아봤지만 아무도 그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 씨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73명의 이름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왜 아버지 계좌에 돈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거래 내역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입금액의 변화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입금할 때도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현우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셨을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면 왜 인출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현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73명 모두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오래전부터 입금한 김영수 씨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우 씨가 김영수 씨를 찾기 위해 노력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순자라는 이름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입금할 때 사용한 은행 지점이 대부분 같은 지역에 몰려 있어서 거주 동네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예상대로 개인정보라 쉽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 부서의 높으신 분이 나오셨고 다행히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확인 끝에 박순자 할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80대 정도로 들리는 할머니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우 씨가 이종수라는 이름을 말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종수, 혹시 시청에서 일하셨던 그분인가요? 할머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 씨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자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틀 후 현우 씨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8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현우 씨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얼굴이 그대로 보여요. 할머니가 현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의 은인이셨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우셨습니다. 현우 씨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정을 되찾은 할머니에게 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 통장에 돈을 넣어주신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버님이 말씀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유품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현우 씨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정말 끝까지 모르고 계셨구나. 우리가 절대 모르게 하자고 약속했었는데.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1994년 겨울에 중앙시장에 큰 화재가 났었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 화재 사고를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뉴스로 봤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불이 급속히 번져서 시장 절반이 다 타버렸고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가게도 물건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작은 생선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30년간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아프고 아이들은 아직 학교 다닐 나이여서 정말 막막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서류 때문에 온 줄 알았죠.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인분들이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고. 현우 씨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에서 생계지원금이라도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30년 전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사재를 털어서 상인분들께 재기자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돈으로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도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상인들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겨우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모든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당시 우리 상인 73명 모두를 찾아다니시면서 한 명씩 돈을 주셨어요. 저는 500만 원을 받았고요. 현우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3명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때 도움받은 상인들의 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절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현우 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나눠드린 총 금액은 3억이 넘어가고 당시 아버지 역시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는지. 다 지난 일이지만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에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할머니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받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아버님께서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머니가 30년간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절대 받지 않으실 게 뻔하니까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밖에 못 넣었어요.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씩. 현우 씨는 거래 내역에서 본 작은 금액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들의 사업도 점점 안정되고 자식들도 장성해서 도와주면서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줘서 자식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해줬거든요. 이분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시라고. 그래서 아이들도 결혼하고 나서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같은 성씨끼리 나타나는 패턴의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우리 모든 상인들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돈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날 현우 씨는 할머니로부터
다른 상인들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위해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온 사람들을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 씨는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그 숫자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17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73명의 감사의 마음이 30년간 쌓인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로부터 받은 연락처 목록을 보며 현우 씨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화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73명의 상인들 중 아직도 40여 명이 생존해 계셨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이 넘었습니다. 현우 씨는 가장 오래된 입금자 중 한 명인 김영수 씨를 먼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드렸을 때 김영수 씨는 이종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수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김영수 씨는 현재 69세로 30년 전 화재 당시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 씨는 김영수 씨가 운영하는 철물점을 찾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커진 가게에서 김영수 씨는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현우 씨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을 거예요. 김영수 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빚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찾아와서 재기자금으로 600만 원을 건네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도움으로 작게나마 다시 철물점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철물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매월 돈을 넣은 이유를 아시겠죠? 김영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다음으로 최덕배 씨를 찾았습니다. 76세의 최덕배 씨는 당시 구두 수선점을 하고 있었는데 화재로 모든 기계와 재료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300만 원으로 다시 구두 수선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수 선생님 덕분에 제 세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최덕배 씨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일주일 동안 10명이 넘는 상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했지만 각각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꾸준히 통장에 돈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2세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아들 김철호 씨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종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종수 선생님 덕분이라고 김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부터는 본인도 매월 통장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딸 박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영 씨는 어머니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정말 부끄럽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입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이종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너희들 공부시킬 수 없었을 거라고. 한 달에 10,000원 보내는 게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생각에 좀 아깝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살린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10,000원밖에 못 보내드리는 게 부끄럽네요. 현우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선행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행이 73개 가정을 일으켜 세웠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성공한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한 사업들이 대부분 성공했고 그렇게 다시 일어선 분들은 끝내 재기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분을 만나 감동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윤정호 씨는 아버님 통장의 입금은 물론 화재 당시 신체적 피해로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화상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윤정호 씨는 화재 당시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새끼손가락을 잃었지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이종수 선생님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현우 씨는 이런 만남들을 통해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의 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30년간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선행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이 모든 만남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 속 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73명의 감사하는 마음이 30년간 모인 것이었고 아버지의 선행이 만든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30년간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우 씨는 통장 속 1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먼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누나와 아내 모두 아버지의 숨겨진 선행에 대해 알게 된 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항상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박순자 할머니를 포함해서 주요 상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장 속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돈이 이제 현우 씨 가족 것이라고 했지만 현우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현우 가족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추모 모임을 열어서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방향을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현우 씨는 지역 문화센터 강당을 빌려서 추모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당시 도움받았던 상인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당일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젊은 2세대, 심지어 3세대까지 3대가 함께 참석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 씨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추모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각자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일어나서 30년 전 그날의 기억과 그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덕배 씨는 이종수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종수 선생님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의 선행이 단순히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모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통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마침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이종수 선행기금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장 속 17억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앞으로도 뜻있는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금 운영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윤정호 씨, 김철호 변호사, 박지영 간호사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현우 씨가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추가 기부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에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먼저 매월 지속적인 기부를 약속했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 능력에 맞게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우 씨가 마지막 인사말에서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정말 훌륭한 결정하셨네요. 우리 아들놈이라면 지가 다 처먹었을 텐데. 순간 폭소와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 씨는 웃으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이종수 선행기금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과 그 자녀들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논의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나레이션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